9번부터 볼게요. 10페이지에 59번 투자자산이고요. 투자자산은 3개로 나눠서 할 건데 첫 번째가 유가증권, 두 번째가 투자 부동산, 세 번째가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러면 유가증권은 초기에 배웠거든요. 단기매매 증권이랑. 근데 지금은 투자자산인 유가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산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투자자산에 있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 증권은 없습니다. 왜냐면 단기매매 증권은 성격이 단기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당좌자산에서만 배웠고, 여기 투자자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어제 다 해봤었죠. 매도 가능 증권도 했고 만기 보유 증권도 했어요. 네, 이 2개. 물론 얘네 둘은 당좌자산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둘은 기본값이 투자자산이에요. 기본값이.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인 유가증권, 요거는 어제 57, 58 두 개 다 해봤어요. 그 다음 59번을 차례인데 59랑 60이 세트거든요. 59랑 60은 세트입니다. 둘 다 투자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57, 58이 유가증권이잖아요. 57, 58이 유가증권, 59, 60이 투자부동산. 죄송해요. 말 잘못했네. 59번만 투자부동산인데 죄송해요. 59번만 잘못 봐가지고 59번만 투자부동산이고 밑에 3개 있죠. 60, 61, 62가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관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3개로 나눠서 봤습니다. 그러면 투자부동산 파트는 이게 계정 과목이거든요. 계정 과목. 그러면 일단 부동산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동, 산은 나을 산자 해가지고, 그래서 뭐 동산이라고 하면 자동차, 뭐 휴대폰 이런 거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 민법상으로 따지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하거든요.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러니까 보통 땅이랑 건물을 말을 하게 되죠. 안 움직이니까 두 개. 그러면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그 땅이랑 토지와 건물 있다고 하면 토지와 건물을 목적에 따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목적은 사용. 그러니까 가장 건전한 목적은 그 집을 살 때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사면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사는 거죠. 아파트는 뭐 그 건물에 토지가 지분이 딸려 있어서 뭐 땅은 따로 안 사도 같이 딸려 있고요. 그러면 내가 땅을 사용할 목적으로 샀어요. 그러면 그때 계정 과목이 뭐냐 하면 토지예요. 계정 과목이 토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검은색으로 쓴 글씨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토지라는 개념 있죠. 땅. 그게 사용할 목적이면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 다음에 건물도 사용할 목적으로 살 수 있죠. 그러면 계정 과목이 건물이에요. 그럼 이건 안 어렵네요. 근데 뭐 목적이 투자일 수도 있잖아요. 투자보다는 투기라고 해야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투자는 너무 건전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조회사가 땅 사는 게 건전한가? 뭐 그렇게 건전하진 않죠. 그래서 그 법인이 부동산 사는 거 중과세 걸어놨잖아요. 그냥 법인은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개인보다. 근데 그걸로 땅 사고 있으면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취득세 많이 내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제재 걸죠. 보유세도 많이 내게 하고. 그러면 토지를 투기 용도로 샀다. 투자 부동산. 건물을 투기 용도로 샀다. 투자 부동산. 왜냐면 둘 다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계정 과목이 하나로 합쳐져요. 이게 합쳐진다라는 말은 땅을 투기 용도로 사도 투자 부동산, 건물을 투기 용도로 사도 투자 부동산. 각각 살 때 투자 부동산이라고 쓰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합쳐지겠죠, 금액이. 뭐 그런 의미지. 그래서 뭐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에 연장선이냐면 제가 항상 회계는 왓이 아니다, Y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왓에 꽂혀 있기 때문이죠. 뭐 샀냐? 토지 샀다. 그럼 토지 아니야? 이렇게 하다 틀려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토지를 샀다라고 하는 거는 이 토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목적이 이걸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고 토지 써버리면 당연히 틀릴 수도 있지. 문제를 한번 볼게요. 59번 토지 샀어요. 59번은 토지를 샀죠. 근데 목적이 투자죠. 투자 부동산이지. 근데 토지 보고 토지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겠지? 토지라고 써 있으니까 토지 아닌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투자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 대신에 건물이라고 바뀌면 투자 부동산이죠. 뭐 그렇습니다. 투자 부동산. 그러면 만약에 토지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네. 투자 목적은 누가 봐도 투기고요. 그러면 본사 사옥을 지을 목적의 토지 사용하겠다는 소리죠? 그럼 토지겠지. 공장 건물을 지을 목적의 토지겠죠.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게 사용 목적 이렇게 말 안 할 거라고요. 본사 사옥을 짓는다, 공장 건물 짓는다, 창고 짓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겠지. 그 정도 의역은 좀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투자부동산 4억 5천입니다. 공개해 볼게요 이제. 그리고 얘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대금은 3달 뒤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거 한마디로 외상이네요. 기억나나 한번 해볼까요? 기억력 테스트. 물건을 사면서 외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는 게 원재료. 원재료에 대한 외상을 하면 외상매입. 어음을 주면서 외상을 하면 지급어음이거든요. 원재료인가요? 아니죠? 그럼 이거 뭐죠? 미지급입니다. 요건 오답률이 좀 괜찮은데 하나 같이 적어두시면 좋은 게 대금은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하고 여기 뒤에다가 어음을 발행 지급했다. 대금은 3달 뒤에 지급하기로 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겠지? 어음을 지급했다고? 지급어음. 또 이렇게 쓰겠지. 그렇게 해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답률이 더 높아지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은 어음은 안 줬죠. 그래도 미지급금이지. 왜냐면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이죠. 미지급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미지급금이 나온 이유는 투자부동산이 얘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좀 더 정확히 하면 투자부동산이 미지급금을 불렀다가 아니라 그 원재료가 아니라서 미지급금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지급금은 돈을 안 줬단 소리죠.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될지 써야겠죠. 그게 우주상사. 자, 그럼 이게 첫 줄까지 마무리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로 가면 취득세 나옵니다. 취득세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금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취득을 하면서 내는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찾아야 됩니다. 얘는 세금 이전에 내가 이 취득세를 안 내면 땅을 못 가집니다. 근데 땅을 지금 왜 사고 있죠? 내 걸로 만들려고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취득세를 안 내면 내게 안 돼요. 그럼 이 취득세는 취득 부대 비용. 세금이기 이전에 취득 부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득세랑 비교를 할 만한 세금이 뭐 있냐면, 이게 그 항목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뭐 건물 토지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보통 그 세 단계가 있는데, 취득, 보유, 양도. 부동산은 특히 이렇죠. 그러면 내가 취득할 때 취득세 내요. 취득하는 행위에 내는 세금이에요. 행위. 그럼 보유는 내가 보유하는 기간 동안 1년에 한 번씩 계속 세금 내는 거죠. 그럼 양도는 팔면 그 차이 있죠.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5억에 샀는데 6억에 팔았다. 그럼 1억 벌었잖아요. 1억에 대해서 내는 게 양도소득세. 뭐 이 정도. 그럼 이때 취득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내야 취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이전에 취득 부대 비용이 된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보유세란 말이에요. 내가 보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재산세를 내는 건데, 그럼 걔는 취득 부대 비용은 아니죠. 그럼 걔는 항목이 비용이에요. 그건 내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자산에 붙어요. 근데 재산세는 비용이에요. 자산, 비용. 그러니까 둘 다 세금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여기서 질문이 what이죠. 그거 뭐야? 세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왜 내냐? 취득하느라, 보유하느라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자산, 얘는 비용. 자산, 비용. 그럼 더하는 거 맞죠? 취득 부대 비용은 플러스 2,000. 이름 없습니다. 취득 부대 비용은 하나만 예외죠.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이면 이게 만약에 단기매매증권 4억 5천이면 2천만 원은 900번 수수료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럼 2천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따보는 때. 이게 답이에요.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3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잘 맞히는 요령이 있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돼요. 출제자가 이 문제 왜 냈을까? 그거 알면 당연히 다 맞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첫 번째 포인트,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면 투자 부동산인 거 아니야. 그리고 원재료가 아닌 거에 대해서 외상을 하면 미지급금인 거 아니야. 취득세가 취득 부대 비용인 거 아니야. 3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알면 다 맞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 부동산은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한 항목이 아닐 겁니다. 제조회사가 투기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단기 매매 증권이랑 비슷한 급의 뭐 그 정도라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치면 그 57, 58, 59는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한 항목은 아니에요. 그냥 시험 내기 좋은 주제인 거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가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써놨는데 퇴직금 관련된 주제로 퇴직금. 퇴직금은 실제로 중요하죠. 그 이제 살다 보면요, 그 법을 모르면 그 정도는 아시죠? 법 모르면 손해 볼 일이 많다. 네, 꼭 여러분이 그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될 법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진 않지만 필요하다는 것만 알려줄게요. 첫 번째, 근로기준법.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 타당성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운영당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경영을 하거나 근로소득자가 되거나 하나죠. 경영자도 근로기준법 알아야 되죠. 내가 근로자여도 근로기준법 알아야 되죠. 그래야 손해를 안 보잖아요. 두 번째가 임대차 계약법. 여러분은 건물주거나 세입자거나 둘 중 하나일 거거든요. 근데 그럼 납득은 가시죠? 왜 중요한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었을 때 중요하긴 하지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해놓으면 여러분이 실제로 수업료를 좀 비싸게 내야 돼요. 임대차 계약하다가 눈탱이 쳐맞고 몇천 날리고 진짜 공부할 걸.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책 잘 나와 있거든요. 솔직히 뭐 유튜브 쳐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인생에 좀 진지해지셨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의 퇴직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근로소득을 얻으면 퇴직금을 받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절차로 얼마나 받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손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월급은 더 못 받아도 이제 받을 건 제대로 받자 이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인데 퇴직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이 그냥 외우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식의 범주니까 퇴직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도 어렴풋이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이 쌓인다더라. 뭐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 없고 뭐 그 정도는 아시죠. 퇴직금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쿠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월급을 한 번 받잖아요. 그럼 쿠폰을 한 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을 잘 버텼다고 쿠폰을 받는 거예요. 그럼 12개를 모으면 1년을 버틴 거죠. 그럼 그 축하 기념으로 월급을 한 번 더 줘. 그러니까 12개를 모으면 치킨 한 마리를 주는 거지. 그게 퇴직금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달 월급만큼 쌓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대충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퇴직금을 대비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받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가 이걸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건데, 그러면 회사 체계를 한번 볼게요. 퇴직연금 제도를 안 쓰는 회사도 있고 퇴직연금 제도를 쓰는 회사가 있어요. 퇴직연금 제도를 안 써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안전하게 대비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고 뭐 그 회사를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소, 막 5인 이하 기업 이런 애들은 뭐 이런 거 있겠습니까? 그냥 퇴사하면 부랴부랴 챙겨서 주고 뭐 이런 식이겠지. 근데 퇴직연금 제도를 하지 않는 거는 딱히 준비를 안 한다는 거지 퇴직금을 안 준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적금을 안 든다 이런 느낌인 거지. 적금을 안 들어도 살 수는 있잖아요. 불안하게 살 뿐이지 뭐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퇴직연금 제도를 쓰지 않는 회사는 그 직원이 1년 근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입사를 했어요. A가 입사했어요. 이 사람 초봉이 300이었어요. 월급 300이었어요. 그럼 1년을 근무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사장 입장으로서
얘가 1년 근무하면 이제 얘는 300 정도를 줘야 되겠다. 지금 퇴사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빚이 쌓이는 거예요. 부채가 쌓이는 거죠. 그럼 그 개념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게 있어요. 이제 부채 쪽에서 배우게 되는데 어차피 연결되니까 미리 한번 언급할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뜻을 좀 해석해보면 회사가 직원한테 월급을 줄 때 비용 처리하거든요. 월급 주는 거를. 근데 그 계정 과목이 급여예요. 근데 급여는 그냥 준다는 뜻이에요. 급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이라고 하는 거는 월정 급여를 말하거든요. 월에 정해진 급여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그 퇴직급여는 그럼 퇴직금인 거예요. 급여는 월급이고 퇴직급여는 퇴직금이에요. 퇴직에 대한 급여니까. 그 다음에 충당부채라는 말이 있죠. 충당은 제가 그 대손 충당금 할 때 말씀드렸는데, 회계에서 충당은 추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충당은 채워놓는 걸 말하는데, 그 왜 채워놓냐라고 하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직원이 언제 퇴사할지 모르니까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또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내가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금을 쌓고 있는 거라고.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잖아요. 부채는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직원이 1년을 버텼네. 그럼 쟤 지금 퇴사하면 300 줘야겠네. 300 줘야겠네 라고 생각만 한 게 부채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300 준비해 놔야지, 이게 퇴직연금이에요. 그럼 퇴직연금을 안 하고 있는 애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알아야겠죠. 이것도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대비는 안 하는 거지. 그럼 그냥 살고 있다가 퇴사하면 어떻게든 300 모아서 주면 돼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를 쓰지 않은 회사도 퇴직연금 충당부채는 인식은 해요. 알고는 있겠지. 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쓰는 회사, 이제 조금 더 체계적인 회사로 왔어요. 그럼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DB형, 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름이 확정급여형이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아까처럼 A가 입사를 했다. 얘가 입사를 할 때 퇴직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줘요. 너의 퇴직금은 확실히 정해져 있다. 그만큼 줄게. 그럼 물어보겠죠. 얼마인데요? 일단 네가 언제까지 근무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럼 얘가 그 퇴사한 히스토리를 보면, 만약에 얘가 입사할 때 월 300을 받다가 5년 근무를 하고 마지막 월급이 500이었다 할게요. 그럼 이 확정급여형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퇴사 직전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 90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퇴사 직전 월급이라고 하면 돼요. 대충. 그러니까 300이 아니라 500이야. 그러면 얘가 입사할 땐 300인데 언제까지 근무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퇴사 직전 월급이야 이렇게만 정해주는 거예요. 뭐 그 정도면은 뭐 괜찮은 거죠. 그래서 결국 퇴사를 했는데 500 받고 퇴사한 거예요. 그럼 500 곱하기 5 확정. 500 곱하기 5. 그럼 뭐 나쁠 거 없죠. 그러면 이런 제도는 누구한테 특히 좋냐면 호봉제인 회사 있죠. 공무원 같은 거 있잖아요. 공무원, 공기업. 거기서는 그냥 놀고 먹어도 짬밥 차면 많이 주죠. 그럼 개꿀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무조건 버티는 거지. 퇴직금이 막 쌓이니까. 그러면 이
퇴직연금 중에 확정급여형을 쓰고 있는 회사는 그럼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죠. 그럼 얘는 해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쌓아놔야 되죠. 계속 누적해가지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1년차 때는 300이라 생각했겠지. 2년차 때는 뭐 320 이런 식으로 계속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500씩 5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금융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증권회사 가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금융상품을. 그러면 얘가 1년 근무했을 때 300 정도 줘야 된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돼요. 그냥 안 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도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1년차에 300으로 인식하겠죠. A에 대해서. 뭐 2년차 350, 3년차 400 이렇게 450, 500 이렇게 인식하겠죠. 계속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그 금융상품에 집어넣으면 뭘 하는 거냐면 펀드 매니저가 그 돈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그럼 걔가 주식 샀다 팔았다. 그래야 500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돈놀이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별 특이한 사항이 아닌 게 그 국민연금 기금 있잖아요. 걔네들 뭐해요? 맨날 주식하잖아요. 국민연금으로 돈 모아가지고 맨날 주식하잖아. 그걸 불려야 국민연금 주니까. 비트코인으로 재미 좀 봤다 그랬잖아요. 결국 하는 건 돈놀이에요. 돈을 벌 수 있는 건 돈놀이밖에 없어. 그러면 300, 500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는 첫 해에 300이 돈이 나가겠다 부채 인식하죠. 그거에 대해서 대비도 같이 하는 거예요. 대비도. 그 돈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데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걔가 불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지. 부채랑 자산이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1년 근무하면 원래 300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300을 안 주고 내 통장에 넣어버리는 거잖아. 불리려고. 그러니까 남의 돈 빌려서 내 통장 넣은 거지. 그러니까 부채랑 자산이 같이 늘려. 원래 얘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줬잖아요. 그럼 부채 늘죠? 그걸 내 통장에 넣었잖아. 그럼 자산 늘고. 그 두 개가 같이 커지는 거지. 퇴사할 때 줄게 이러고. 그러니까 부채를 계속 인식해야 돼요. 퇴사하기 전까지. 퇴사하기 전까지 부채가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500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퇴사할 때 2,500 줘야지. 그래서 퇴직연금 충당부채도 인식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인식해요. 이게 확정급여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가 확정기여형이에요. DC형. 뜻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DB형이 Defined Benefit이라고 해서 정의된 수익 이런 느낌인데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블로그만 쳐도 다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럼 확정기여형은 뭐냐면 기여, 이게 직원의 기여도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형태거든요.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확정급여형은 직원한테 줄 돈을 내가 관리하다가 불려서 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퇴사할 때까지 돈 주는 걸 유예하는 상태. 한 방에 주는 거. 근데 확정기여형은 한 달에 한 번씩 줘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월급을 급여라고 한다 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월급이 300이에요. 그러면 300 월급 주고 퇴직급여로 인식하는 거를 그러면 12번 모아야 하나가 완성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 300에 대한 12분의 1을 같이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월급 300 주면서 퇴직금을 300을 12로 쪼갠 걸 계속 줘.
그럼 12번 받으면 300이 하나 완성돼 있겠네. 저절로. 근데 얘는 단점이 그때그때 줘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첫 해엔 300 받아. 둘째는 350 받고, 세 번째 400 받고, 네 번째 450, 다섯 번째 500. 그럼 총액으로 따지면 누가 더 많이 받아요? 확정급여액이 훨씬 많이 받지. 그렇죠. 뭐 그렇게 되겠죠. 마지막 해 걸로 주니까. 그럼 확정기여형은 그때그때 주는 대신에 적어 금액이. 오래 근무한다면. 그럼 얘는 한 달마다 줘버리잖아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인식할까? 할 이유가 없죠. 줘야 되는데 안 줄 때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줘버리죠, 한 달마다. 그럼 얘는 누가 퇴사한다 그러면 가라 그러면 돼요. 나 여태까지 다 줬지? 가 하면 되고, 얘는 확정급여는 큰일 났다. 얘 얼마지? 500 곱하기 5야? 그럼 2,500 뺏어줘야 돼. 근데 그 2,500이 굴려지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돈을 못 빼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 지금처럼 비트코인 물려있으면 어떡해? 팔면 안 되죠. 그럼 내 돈으로 따로 줘야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다. 그리고 덩달아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없지. 한 달마다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경리 입장에선 개꿀인 거예요. 직원 입장에선 좀 아쉬울 수 있겠죠. 근데 이 퇴직급여는 월급 통장에 주는 게 아니라 퇴직금 통장에 따로 주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돈을 더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융상품을 내가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여도에 따라 퇴직금이 바뀌는 형태인데, 근데 뭐 먹고 사는 거 바쁜데 뭐 그렇게까지 하긴 힘들죠. 그리고 솔직히 떡이 커야 고물이 많이 묻지, 뭐 100, 200 불려갖고 뭐 1, 2만 원 먹겠죠.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우리는 그냥 확정급여형이 좋겠다. 고를 수 있거든요 원래. 뭐 대충 이 정도는 아시면 나쁠 거 없겠죠. 질문이 있는데 네.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이제 퇴직금이 부적이 되는 시점이 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0년 차에서는 퇴직금을 환산을 해서 받아요? 아니면은 그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맞아요. 만 1년까지는 없죠. 네. 만 1년까지. 네. 원래 법상으로 1년 초과분부터 생기니까. 366일부터 계산이 네, 되는 그쵸. 거잖아요. 네. 법이 바뀌어서. 확정급여형은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는 거고 1년마다 하니까 얘는 이제 만 1년이 됐을 13개월 차부터 쌓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은 똑같이 가면 돼요. 근데 1년 미만 근무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네, 그렇게 됩니다. 뭐 원래는 좀 그 보험 수리적인 방식을 쓰는데 그냥 저는 대충 후려쳐서, 어차피 우리가 막 계리사 할 거 아니잖아요. 대충 흐름만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확정기여형은 아무것도 없다. 깔끔하죠. 그때그때 싹싹 처리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이 복잡하겠죠. 부채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비도 하고 불리고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금 세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0번 문제. 60번 문제는 영업부 임직원. 임직원이라고 하면 임원과 직원을 말하죠. 뭐 영업부 임원은 누가 있을까? 뭐 임원, 뭐 상무이사, 전무이사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부회장. 영업부 쪽, 뭐 기획실장 이런 사람일 것 같고, 직원은 그냥 본사 직원이겠죠. 근데 뭐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이딴 건 알고 싶지 않고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라는 거죠. 그럼 금융상품에 가입했으니까 이제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줘야겠다 생각하는 순간 그 돈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통계를 해보면 지금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거거든요. 950을 보통예금 950 자산의 감소 950이 나갑니다.
그럼 당연히 원래 950 나가면 950 들어와야 되죠. 그럼 그게 확정 급여형이잖아요. 그럼 그때 쓰는 게 퇴직연금 운용자다. 근데 940밖에 안 들어왔대요. 왜냐면 10만 원은 수수료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상황을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라는 말은 940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불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불려주는 사람도 월급쟁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받아야겠지. 그러니까 수수료 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융상품 같은 거 맡기면 뭐 펀드라고 하죠. 수수료를 내야 돼요. 선취 수수료, 후취 수수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얘는 그냥 정액제로 10만 원 내버린 겁니다. 10만 원 줄 테니까 불린 수익은 다 내놔.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10만 원은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10만 원은 수수료죠. 왜냐면 실제로 수수료가 맞으니까. 10만 원 수수료 비용인데 비용은 번호가 중요하죠. 500, 800, 900 800번 이유는 영업부 임직원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 퇴직금 관리하는 것도 영업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노무 관리 쪽이니까. 그러면 800번이 되는 거예요. 800번 수수료 비용. 그러면 만약에 제조부서 임직원이라고 하면 500번이겠죠. 뭐 그 정도는 응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수수료 비용은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950을 입금했는데 940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10만 원이 진짜 누락돼 버렸죠. 그럼 그거 어디 갔냐? 수수료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두 개가 그냥 별개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얻기 위해 10만 원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10만 원은 나갔잖아요. 얘는 그냥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부러 수수료 있는 걸로 넣었어요. 원래 보통 수수료 없는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500, 800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요, 참고로 500번은 잘 안 내요. 왜냐면 좀 느낌이 500번은 제조원가란 말이죠. 근데 진짜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거로 내야 확실하거든요. 좀 애매하잖아요. 아무리 제조부서 임직원이라고 해도 제조를 할 때 직접 들어간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니까 그냥 쿨하게 800번 내면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800번을 많이 내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제조부서는 500번이 맞긴 맞아요. 그러면 61번을 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 그러니까 우리가 이 60번 문제에서 10만 원 수수료를 꼬라박았잖아요. 그럼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준 이유가 뭐냐? 940으로 잘 한번 불려봐라. 그래서 얘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30만 원을 얻어온 거예요. 그럼 이게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펀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펀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 해석하면 집합 투자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기금이라고도 해석하고 그러죠. 돈 많이 모인 걸 펀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투자 회사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겠다 하면 100만 원 불려서 뭐 한 1, 2만 원 먹겠죠? 그럼 그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1000명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10억 되죠? 그럼 10억 갖고 불리면 좀 눈에 보이죠? 10억의 1%면 1000만 원이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집합 투자거든요. 그럼 그걸 또 나눠주는 거예요, 수익을. 근데 이 펀드 안에는 이 사람이 10억을 모아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그래요. 근데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사든 이것 때문에 번 돈은 다 이자로 가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수익은 무조건 이자 수익이에요. 무조건 이자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유가증권이 주식과 채권이 있다 했잖아요. 주식은 배당금 받고 채권은 이자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펀드 매니저가 주식만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주식에 배당금 받은 거 있죠. 그것도 이자 수익으로 빼. 펀드로 가면. 그러니까 펀드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자 결과물이 이자로 보거든요. 그냥 뭐 외우면 돼요. 이자 수익이라고. 그러면 이자 30만 원이 발생을 했다. 그 머릿속으로 기분이 좋겠죠. 30만 원 벌었다고. 근데 이게 이자 수익이랬잖아요. 이자 수익 30만 원 돈 벌었다. 수익을 먼저 인식해줘요. 이자 수익 30만 원. 이건 관념이라 그랬죠? 30만 원 벌었구나. 근데 그게 뭘로 들어올까요? 보통 예금으로 들어올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 카카오뱅크에 이자 들어올 때 현금으로 갖다 줍니까? 카카오뱅크 통장에 그냥 들어오잖아요. 만든 통장에 들어오겠지.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30 증가. 내 통장이니까. 그래서 이 둘은 뭐 어쩌면 세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필연적으로 수익이 발생해야 되니까. 자, 그럼 60번, 61번은 시간 순서대로 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둘 다 확정급여형이고요. 그 다음에 62번은 사실 확정급여형은 아니거든요. 확정기여형 써있죠. 네, 이 부분은 같이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일부러 같이 넣어놨거든요. 그럼 목적은 같아요. 목적은 같죠. 뭐 둘 다 안정적으로 주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DC형이라는 말인데 이번에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어요. 보통예금. 근데 확정기여형은 그때그때 줘버리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850을 보통예금에 빼서 직원들 통장에 각각 나눠주는 개념인 거예요. 내 통장이 아니라 직원들 통장에. 일단 보통예금 빼볼게요. 보통예금 850. 보통예금 850. 근데 이게 50%는 생산직, 나머지 50%는 영업부. 그럼 이건 빼서 바로 줘버리고 끝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예요. 바로 비용 처리. 왜냐면 월급도 비용이니까 퇴직금도 12분의 1 바로 비용 처리. 그 개정 과목이 퇴직급여. 아까 말씀드린 거. 직원 월급 줄 때는 급여고 퇴직금 줄 때는 퇴직급여예요. 그럼 여기서 퇴직급여만 말하고 있으니까 425만 원이겠죠. 절반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공장 생산직은 500번 퇴직급여. 그다음에 800번 퇴직급여.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다. 외워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집어넣을 때는 외워도 되는데 나중에 이거 정산해서 퇴직금 줄 때 있죠. 그때 막혀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아까 그 표 그려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다가 계속 보겠습니다.